이게 40년 내에 가장 빠른 인상폭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수입이 준다는 것은 미국 가계의 구매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 N잡러를 현재 미국의 고용 통계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 따라서 경기 침체의 선행 지표들의 시그널이 신호가 떴다. 오늘 모신 분은 빈센트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지금 그 미국 FOMC의 금리 인상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있게 될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우려를 얼마만큼 연준이 반영할 것이냐, 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긴축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에 지금 관심이 막 쏠리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지표들에 우리가 지금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이 시기상 가장 중요한 5월 FOMC 바로 직전인데요. 5월 FOMC는 이제부터 좀 전망인데 마지막 금리 인상 신호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저는 라스트 댄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이후의 향방은 미국 중앙은행의 연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탑 앤 포즈, 즉 금리 인상을 5월 아니면 6월 FOMC에서 멈추고 하반기에는 동결할 것이다. 거기에 근저에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 즉 인플레이션 지표가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하지만 금융시장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다. 연준이 저렇게 얘기는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에 근저에는 경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은행이 미국 연준과 금융시장이 바라보는 이 온도차와 괴리는 확대될 것인데요. 경제 지표를 보자면 미국 연준이 주장하는 대로 근원 인플레이션, 즉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이미 유가도 많이 안정됐고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 때문에 피크 아웃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근원 인플레이션들이 있어요. 뭐 근원 PC, 근원 CPI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금융시장은 그럼 왜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가, 기대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그러면 역시 성장률, GDP, 그 안에서 좀 더 브레이크다운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고용시장이 있는 거겠죠.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근원 인플레이션과 경기, 그 안에서 고용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침 뭐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GDP 보면은 2% 정도 예상을 했는데 1%밖에 안 나와서 맞습니다. 지금 이제 긴축,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연착륙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경기 침체는 오는 것인가? 만약에 온다면 어느 정도 폭과 기간에 의해서 오는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준비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저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금리를 올린 지가 한 1년 정도 됐어요.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1년 만에 기준금리 상단이 5%입니다. 월간으로 나눠보면 월 평균 37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37%포인트 정도 인상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라. 우리가 5 하니까 별거 아닌데 그쵸. 0에서 맞습니다. 500% 오른 거나 마찬가지다, 금리가. 정확합니다. 네, 보시면 이게 40년 내에 가장 빠른 인상폭입니다. 자, 이렇게 빨리 올렸다는 거, 40년 내 초유의 사태로 빨리 올렸다는 것이 그렇게 튼튼했던, 아니 기대가 있었던 미국 경제도 이런 빠른 긴축에는 장사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제가 경기 침체라고 보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갖고 있는 모형인데요. 보시면 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예요. 빨간색 보면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죠. 원래 이 지수는 해석하기로는 장기 평균이 100입니다. 장기 평균이라는 것은 지난 5, 60년 동안의 평균치, 즉 경기가 좋냐 안 좋냐를 구분하는 게 100이라는 겁니다. 100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경기가 좋다, 아래에 있으면 경기가 안 좋다인데요. 여기에 저는 좀 더 꽈서 이것을 정규 분포상에서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나눠봤어요. 이게 파란색 위아래에 있는 편입니다. 이 하단에 보시면 OECD에서 발표하는 미국 경기 선행 지수를 표준 편차 마이너스 1이 터치할 때, 뚫고 내려갈 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뭐냐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회색 구간이 미국의 경기 침체 구간이고요. 네. 경기 침체 구간마다 빨간 선이 전부 표준 편차 마이너스 1을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뚫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뚫고 내려가면 과거 통계상 봤을 때 실물 경제에 약 한 6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미국의 GDP 그로스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자,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우리가 테크니컬리 경기 침체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경기 침체의 선행 지표들의 시그널이 신호가 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최근에 나왔던 미국의 GDP입니다. 네. 네, 이게 기여도인데요. 미국의 1분기 GDP가 1.1% 성장했습니다. 시장은 거의 2%를 받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네. 근데 그 안에 내용이 매우 중요하겠죠. 데이터로 좀 구분해 보면요. 1.1%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성장을 이끌었냐면 이 주황색입니다. 민간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소비 경제이기 때문에 네. 소비가 성장률의 약 2.5%포인트, 즉 실제 1.1% 성장했는데 소비는 거기에 2배 넘게 성장을 했다는 네.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갉아먹었냐? 성장률을 무엇이 낮췄냐 보면 재고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아. 자, 재고가 준 거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재고가 이렇게 줄었으면 다음부터는 재고를 싸가겠네. 쌓아 나가겠네. 이게 재고 축적이라는 거고 그게 흔히 리스트러킹이라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재고가 줄으면 재고가 늘기 나름입니다. 근데 그거는 정상 상태일 때. 앞으로 경기가 불안하다.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다라고 한다면 이 재고 축적 속도가 더뎌지거나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재고에 대한 기대가 생각보다 낮다라는 게 첫 번째 제 우려 섞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끝에 있는 수입 한번 보세요. 수입이 마이너스 0.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한국처럼 다른 국가에서 GDP에서 수입이 줄면 플러스 요인입니다. GDP에는. 수입이 줄면 순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수입이 줄어들 때는 경기 침체의 신호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모든 상품을 수입합니다. 네. 따라서 미국의 수입이 준다는 것은 미국 가계의 구매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고의 리스트러킹에 대한 문제 또한 수입이 줄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소비 하나로 버티고 있는데 이 소비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겠느냐 저는 소비가 계속해서 좋아지긴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그렇게 보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이 왼쪽 차트인데요. 이 주황색이 실질 가처분 소득입니다. 네.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은 소득에서 세금을 뺀 부분이고요. 이게 실질이라는 말을 붙였던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으로 나눠온 걸 거예요. 실제 소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파란색은 실질 가계 소비 지출입니다. 미국의 실질 소비가 어떠냐 쭉 보시면 이게 코로나 이전의 추세입니다. 점선으로 보였던 게 실질 가처분 소득이 코로나 때 이렇게 늘었었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추세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최근 고용시장이 반등하니까 조금 올라오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추세에는 한없이 모자른 상황이고요. 그런데 소비는 보시면 소비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네, 그렇죠. 현재는 좋죠. 근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실질 소득은 줄고 있는데 소비는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앞으로의 소비 여력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자, 1분기 GDP가 소비 때문에 좋았는데요. 앞으로도 소비가 좋을까? 소득이 있어야지 소비가 좋은데 소득이 그렇죠.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른쪽 차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트러킹입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요. 제가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축은 인플레이션이고요. 네. 세로축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고 미국 제조업 경기 현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4분면을 나타냈는데요. 시계 방향으로 미국 제조업 경기의 분포도가 움직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수축 국면에 있고요.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초입 국면에 있습니다. 자, 재고가 늘려면 확장 국면에 있거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수축 국면에 있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서 재고가 과연 늘 수 있겠느냐. 자, 그렇다면 1분기 GDP 1.1% 성장했는데 그것을 갉아먹었던 재고도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그것의 견인을 이끌었던 소비도 소비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저는 앞에 선행지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인플레이션 이게 더 물건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면 현금을 써서 일단 물건을 쟁겨놓으려고 하지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면 오히려 기다리죠. 더 떨어질 때.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현상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 미국의 그 소비가 는 거와 관련해서 저 그런 데이터를 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가처분 소득이라든가 늘지 않았는데 소비가 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부채 맞습니다. 빚으로 지금 소비를 일으키고 있고 그 가운데서 중위권 그 계층에서 지금 연체율이 뭐 8% 넘어갔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그 심각한 어떤 미국 경제의 어떤 트리거가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됐을 때 이런 기억이 좀 나요. 저기 보셨는데요. 재밌네요. 이거 오른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아까 중위 연령 말씀하셨죠. 이 중위 레벨들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차트는요. 미국 GDP 대비 가계부채입니다. 이게 흔히 줄어드는 것을 디레버리징이라고 합니다. 네. 부채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채를 줄이기에는 참 힘듭니다. 부채의 증가 속도만큼 성장을 훨씬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실제 부채가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걸 해낸 것이죠. 2008년, 9년에 거의 92%, 100%에 육박했던 미국의 가계부채가 현저히 거의 10년 가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 가계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한국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워낙 커서 문제인데 미국은 정반대의 상황. 즉 겉에만 보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솔링과 양극화 현상 때문에 핵심 중위 연령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저는 겉으로 보는 미국의 디레버리징이 괜찮다라고 해서 미국 가계 이러한 높은 이자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전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 그 미국 경제, 그러니까 우리 그 자산 시장,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악재가 나와야 그게 또 호재가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이제 고용 시장이라든가 그 뭐죠? 여러 가지 그 지표들,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어떤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이 좋아질 걸 기대하는데 지금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는 좀 해석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배드 뉴스, 굿 뉴스라는 네. 게 있었죠. 근데 고용 지표를 보면요. 고용 지표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고용 시장의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습니다.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왼쪽은 아마 매크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주 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빈 일자리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많습니다. 고용이 이렇게 어렵다는데 아니 기업들은 왜 이렇게 일자리에 구인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이런 게 지금 혼재돼 있고요. 그런데 오른쪽 차트가 재밌는 게요. 팬데믹 이후에 기업들이 어떤 학습 효과가 있냐면 처음에는 사람을 다 잘라봤어요. 근데 빠르게 리오프닝이 되었고 회복을 했습니다. 사람을 구인을 고용시장에서 원하는 인재를 찾아야 되는데 원하는 인재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코스트가 너무 큽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앞으로 사람을 잘 자르지 않습니다. 대신 근로시간을 엄청 단축시키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사람을 새로 뽑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데이터상으로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평균 근로시간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요. 이게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파트타임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대신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실업률도 낮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반등하니까 미국 고용이 괜찮다라고 보는 건데 실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 근로시간의 단축이라는 게 기업들이 예전처럼 쉽게 사람을 자르지 않는다. 하지만 내성을 보면 이전과 팽배히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시경제 데이터, 특히 매크로 데이터는 세부적으로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포하는 함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 최근에 엔잡러라는 거 많죠. 저는 포트폴리오 인플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엔잡러들이 팬데믹 이후에 미국 사회에서 훨씬 더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기업들이 고용은 아예 사람은 자르지 않고 근무 시간으로 단축하는 것도 엔잡러들이 더 많아지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엔잡러가 많아졌는데 과연 그럼 미국의 고용 통계는 이걸 잘 잡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보면 잘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게 미국의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는 크게 헤드라인이 두 개지요. 하나는 실업률과 매월 얼마나 고용이 증가했느냐, 신규 고용입니다. 그런데 이 실업률과 신규 고용이요, 샘플링이 다릅니다. 조사하는 방식이 달라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계조사랑 기업조사가 있습니다. 가계조사는 하나하나 가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요번에 취업을 했는지 못했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직업이 3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가계조사에는 제가 구인했다고 한 표입니다. 따라서 실업률에는 오히려 카운팅이 좋게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기업들은 저한테 3군데서 월급을 줬겠죠. 따라서 기업조사한테 물어보면 저는 3번의 구직을 했다는 카운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실업률에는 언더 에스티메이트 돼 있고 기업조사에는 오버 에스티메이트 돼 있어서 현재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 엔잡러를 현재 미국의 고용 통계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 그렇다면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미국 고용의 지표가 좋은데 고지고대로 이 좋은 지표를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그 실업률 지표 뭐 네. 이런 것들이 몇 프로죠? 그 지금 3.5% 예, 정도. 3.5. 여기에서 그 몇 프로가 됐으면 몇 프로가 됐을 때 이제 이게 극점이고 네. 이제 연준이 뭔가 경기 부양을 위한 액션을 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또 그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몇 프로죠? 지금 피터슨 경제연구소에서는 현재 3.5%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만 실질 실업률은 5%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엔잡러 아니면 잡아내지 못하는 실제 높아지는 실업률이 있는 것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은 미국 연준은 점도표에서 4% 중후반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은 각 기관마다 다르지만 5% 중후반이 넘어가면 사실 되게 힘들어지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직은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큰 액션을 취할 만한 피벗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연준은 데이터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네. 연준은 계속해서 실업률이 이렇게 안정적인데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쉽사리 금리를 낮출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는 연준 생각이고 만약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면 아니면 실업률이 실제 나타나는 것보다 체감 실업률이 훨씬 더 안 좋아진다면 연준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엔잡러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월급만 가지고는 못 살겠다. 물가 오르고 뭐 임대료 오르고 뭐 이래가지고 저 일 끝나고 뭐 배달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대리기사 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맞습니다. 자기 전문직 가지신 분들은 뭐 디자인이 됐든 그 알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재택근무. 네. 사무실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네. 그래서 뭐 JP 모건의 그 뭐죠? 다이먼 회장인가요? 네. 그분도 저 직원들 일주일에 몇 번은 3일은 나와라 그랬다가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점점 비어가고 있는 이 현상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다. 여기에서 이 또 금융위기 트리거가 있다. 이게 요즘 화두인 것 같거든요. 네, 정확히 짚으셨고요. 앞으로 내재되는 위기,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에서 약한 고리들이 하나씩 터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가상자산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지역은행들, 시그니처 은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은행들이 다 이 가상자산에서 폭발한 나비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차트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 오른쪽 차트입니다. 자, 이게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할 수 있는 대도시의 공실률입니다. 상업 부동산의 공실률입니다. 자, 파란색은 코로나 이전입니다. 이 주황색은 현재 1분기 기준입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2.5배까지 공실률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공실률이 많으면 결국 여기에 자금을 댄 곳에서 부실이 불거지고 그러면 자산을 상각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대부분 미국의 상업 부동산에 돈을 댄 곳이 어디냐? 지역은행이라는 것이죠. 그러게요. 이게 대형은행도 아니고 왜 맞습니다. 작은 은행들에서 우리로 따지면은 그 이금융권. 맞습니다. 뭐 우리도 지금 그 부동산 PF 가장 심각한 게 이금융권이잖아요. 맞습니다. 한국판 PF가 미국판 PF하고 똑같이 불거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최근에 나타나는 지역 은행들이 연초부터 4군데나 무너졌는데요. 재계 14위까지도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자, 이게 어디까지 걷잡을 수 올라갈까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실제 미국의 20세기 이후에 미국의 성장 동인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실리콘밸리였습니다.
근데 실리콘밸리 뱅크가 무너지면서 실리콘밸리의 공신률은 50%까지 육박했다는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사회에서도 이 상업용 부동산이 상당히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고 여기서 연체율이 불거진다면 거기에 돈을 댔던 지역은행들 현재 나오는 통계를 보면 상업용 부동산의 익스포저, 즉 노출도가 약 한 48%까지 지역은행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자, 버틸 수 있겠는가? 물론 미국의 연준은 BTFP라는 은행 간의 대출 프로그램을 1년간으로 주면서 유동성으로 막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막아지고는 있죠.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묻고 싶습니다. 막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대출입니다. 언제든 갚아야 됩니다. 상각이 아닙니다. 자, 갚을 수 있겠느냐? 지역은행이 과연 어떤 수단으로 갚을 수 있겠느냐? 예대 마진으로 비즈니스하는 이 지역은행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6개월 내에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정상화가 될 수 있겠느냐? 1년 동안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것들 전부 그죠?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일론 머스크가 먼저 트윗을 날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좀 알게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찰리 먼거까지도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한 그 언급을 하면서 아 이게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게 인식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부 경제 지표와 관련된 거죠. 네. 마침 이번에 또 쓰셨네요. 경제 지표를 읽는 시간. 네, 네. 한번 홍보해드려야지. 네, 불확실성의 시대 경제 지표는 답을 알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러한 지표들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 경제 흐름,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 것인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라는 게 되게 복잡하죠. 또한 경제 지표를 기반으로 매크로 투자라는 게 성공하기 쉽냐?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건 아닌 것이거든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고용 통계가 실제 조사 기간이 달라서 N잔러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경제 지표가 어떤 경제 지표에 어떻게 선행하는지 이런 걸 정확히 알다 보면 지금같이 미리 큰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를 통해서 투자하는 데 가장 유인이 큰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